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제20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출제되었던 제6영역 사회복지 정책론 기출문제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회 기출문제를 전반적으로 분석해보면 어떻게 결론을 낼 수 있냐 하면, 사회복지 정책은 각 장별 출제 분부와 시험의 유형에서 예년의 시험과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어려웠던 부분들은 어떤 것이냐면, 세부적인 내용을 묻는 문항들이 다수 출제되어서 까다롭게 느껴졌을 수 있다. 출제가 많이 되는 영역에서는 많이 되고 적게 되는 부분에서는 적게 됐어요. 그러나 또 시험에 나왔던 문제는 또 나왔어요. 그러나 조금 더 깊게 문제를 다루었다라는 그런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관련 제도와 관련된 문제들은 제도의 주요 특징과 내용을 꼼꼼하게 학습하지 않았다면 다소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일의 시험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반영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 이론에 관한 총론적인 영역을 학습할 때에는 각각의 이론별 주요 내용과 흐름, 차이점 등을 꼼꼼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제도와 관련된 영역을 학습할 때는 이론적 지식들을 실제 제도와 매칭하는 문제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제도적 사례를 반드시 매칭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론은 특징이 뭐냐면, 나오는 곳에서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재로, 나눔의 집 교재로 봤을 때에는 사회복지 정책 관련 이론과 사상 3장과 그리고 5장이죠.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틀에서는 평균 5문항 정도가 매회 출제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집중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빈곤과 공공부조 제도도 법제론에서 나오지 않는 영역이다 보니 여기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수 출제되어지는 영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먼저 우리가 꼼꼼하게 공부한다 그러면 짧은 시간에 효율적, 효과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20회 출제 문항의 키워드별 몇 장에서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면요. 1장에서 2문제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와 사회복지의 국가 개입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나왔고요. 3장에서 4문제가 나옵니다. 사회복지 발달 이론, 복지국가 유형화 이론, 사회복지 정책 이데올로기. 5장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틀은 대상과 급여와 재원과 전달 체계를 분석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각각 한 문제씩 해서 총 5문제가 나왔고, 6장에서도 3문제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험과 민영보험, 소득 재분배에 대한 얘기들을 문제화했고요. 11장에 4문제 빈곤과 소득 불평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가 오래간만에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그러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조지와 윌딩이 1976년, 1994년에 사회복지 모형에서 복지국가의 확대를 가장 지지한, 복지국가가 확대되는 것을 가장 지지하는 이념은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조지와 윌딩은 1976년에 초기 모형과 후기 모형이 나오는데, 초기 모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그리고 페이비언 사회주의, 그리고 마르크스 주의,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반집합주의라는 것은 집합이 평등을 의미한다 그러면 그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얘는 평등이 아니라 자유를 주장합니다. 자유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나라, 미국과 같은 나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소극적 집합주의는 어때요? 반집합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거부한다 그러면, 소극적 집합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부분적으로 부분적 또는 최소한의 개입을 인정해주고 있다, 국가에.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복지국가를 얘기합니다. 복지국가. 그러니까 뭐예요? 복지국가의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페이비언 사회주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는 평등.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평등을 원하는데 뭐를 통해서? 복지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평등을 만드는 것이라 그러면 마르크스도 평등을 원합니다. 마르크스주의도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평등이죠. 그러나 무엇을 통해서? 얘는 혁명을 통해서 평등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 복지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평등한다? 그건 불가능해. 마르크스주의는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뭐 부의 축적을 정당화한다?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마르크스주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초기의 모형이었고요. 이게 후기로 가면 반집합주의가 뭘로 바뀌냐면 신우파, 소극적 집합주의는 중도로 갑니다. 그리고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삼인주의. 마르크스는 다시 마르크스로 그대로 옵니다. 그리고 이 마르크스에서 파생되어지는 게 뭐냐면 페미니즘, 그리고 녹색주의가 여기에서 나오죠. 녹색주의라는 것은 환경을 중시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신우파는 복지를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반대하죠. 우선 중도는 어때요? 부분적으로 수용합니다. 삼인주의는 복지를 어떻게 해요? 찬성하죠. 마르크스는 어때요? 평등을 원하지만 복지는 아니에요. 반대합니다. 페미니즘은 어떻게 할까요? 반대합니다. 페미니즘은 왜 반대하냐면 이때 당시 사회복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 남성을 위한 정책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국민연금, 산재, 고용 전부 다 누구를 위한 정책이었어요? 남성을 위한 정책이었어요. 왜?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산업 현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남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을 만들면 남자가 일하다가 다치면, 남자가 실업하면 이러한 개념이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그때 당시 여성들이 봤을 때 사회복지 정책은 남성을 위한 정책이었다라는 거죠. 반대합니다. 자, 녹색주의는 어떻게 할까요? 복지를 반대합니다. 녹색주의는 왜? 우리가 복지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물건을 갖다 주는 이러한 형태로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건을 갖다 주려 그러면 물건을 만들어야 돼요. 물건을 만들 때 환경은 어떻게 되겠어요? 파괴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녹색주의자들도 복지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지국가의 확대를 가장 지지하는 것은 누구예요? 페이비언 사회주의 또는 삼인주의를 찾으시면 됩니다. 페이비언 사회주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정답률이 다소 낮았죠. 3번을 많이 체크했는데 마르크스주의는 복지국가의 확대가 아니에요. 평등을 얘기하긴 해요. 마르크스는 평등이지만 어떻게 평등을? 혁명을 통해서 복지를 통한 점진적 평등이 아니라 혁명을 통한 평등을 얘기했던 것이 마르크스주의다. 마르크스주의는 복지 정책을 반대합니다. 복지 정책에는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 이데올로기 20회에 나왔었고요. 19회, 17회, 15회, 14회, 13회, 12회 꾸준하게 출제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같이 풀어보죠.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치라는 것은 선호도예요. 선호도. 옳고 그름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을 할 때에는 어떠한 가치를 반영해서 만드느냐에 따라서 선별적인 복지 정책도 나올 수가 있고 보편적인 복지 정책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현금을 갖다 줄 수도 있고 현물을 갖다 줄 수도 있고 기회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떠한 가치를 품고 정책을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그 가치에는 다양한 가치들이 있어요. 선택지가 있는데, 자, 봅시다. 자유에는 적극적인 자유와 소극적인 자유가 있어요. 적극적인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이고, 소극적인 자유는 뭐뭐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할 자유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소극적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자유 뭐라 그랬어요? 소극적 자유가 아니라 적극적 자유다라고 얘기를 했죠. 소극적 자유는 간섭을 받지 아니할 자유다. 자,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복지. 옳지 않은 것은 그럼 정답은 바로 1번이네요.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복지 정책은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라는 비판이 있다. 여러분들,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복지 정책, 평등이라는 것은
이렇게 갖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갖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좀 더 갖고 싶은 게 분명 존재하는데 다른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전부 다 맞추려면 나의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강의를 더 많이 하는 것을 원해요. 저 같은 경우는 강의를 더 많이 하는 것을 원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어때요? 나는 좀 여유 있게 쉬는 것을 원해. 그분의 가치는 쉬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이고, 저는 아직까지는 열정이 있어서 강의를 더 많이 하면 쓰임 받는 것 같고 행복한 느낌을 받는 거죠. 자, 이처럼 더 선호하는 것들이 분명 있는데 그것을 평등이라는 것으로 딱 묶어 넣어버리면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어때요? 할 수 없는, 즉 자유를 억압받게 되죠. 제한되게 되죠. 그래서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복지 정책은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맞습니다. 자, 형평성이라는 것은 뭐죠? 형평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형평성은 같은 조건이면 같게, 다른 조건이면 다르게 주는 것을 형평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형평성은 신빈민법의 열등처우의 원칙에 적용된다 그랬어요. 신빈민법, 엘리자베스의 구민법이 1601년에 만들어져서 구빈세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개정빈민법, 신빈민법이 만들어지죠. 1834년에 개정빈민법, 신빈민법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세 가지의 원칙이 있죠. 첫 번째 뭐예요? 네, 원내 구호. 원외 구호를 이제는 제한하는 거예요. 원외 구호 제한이고 원내 구호 원칙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전국 균일 처우예요. 막 잘 사는 교구로 막 넘어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서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전국 균일 처우의 원칙. 세 번째가 뭐냐면 열등 처우. 열등 처우는 뭐예요? 구빈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노동을 해서 살아가는 이분들보다는 적어도 그 삶의 수준이 열등해야 된다? 낮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열등 처우의 원칙이다. 자, 뭐예요? 노동하는 사람과 구빈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서로 다른 조건이기 때문에 형평성 어떻게?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신빈민법 열등처우의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거. 열등처우의 원칙은 최근 기출문제에서 뭐가 나왔었죠? 우리나라의 국기법에도 있고 신빈민법에도 있는 원칙은 뭐예요? 열등처우의 원칙이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맞는 설명이고요. 적절성은 일정한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복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적절성은 일정한 수준 이상 제공하는 것을 적절성이라 그럽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기회의 평등은 어떤 거죠? 기회의 평등은 결과까지는 책임지지 않지만 적어도 시작만큼은 갖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기회의 평등이죠. 그래서 미국의 1960년대 빈곤가의 전쟁에서 드림 스타트, 우리나라는 그걸 벤치마킹해서 헤드 스타트, 아이들의 교육의 기회를 동일하게 제공해주는 이것이 기회의 평등의 대표적인 사례라 그랬죠. 기회의 평등의 예로 사회적으로 취약한 아동을 위한 적극적 교육 지원, 그죠? 적극적 교육 지원, 드림 스타트, 헤드 스타트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정답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55%니까요.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시험에 잘 나옵니다. 19회, 18회, 17회, 16회, 14회, 13회 계속 나오고 있으니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같이 풀어보죠. 국민연금의 연금 크레딧 제도 중 가장 최근에 시행된 것은 그랬는데 국민연금에서 연금 크레딧이 있어요. 크레딧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입 기간을 플러스해 주는 거예요. 플러스 삽입해 주는 거예요. 가입 기간을 삽입해 주는 것을 연금 크레딧이라 그러는데 국민연금에서는 세 가지의 크레딧이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 그 다음에 군, 복무 크레딧, 세 번째가 실업 크레딧입니다. 자, 요 세 가지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암기하시죠. 출산 크레딧은 둘째 자녀 이상부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쭉 갈 수는 있어요. 얼마? 크레딧은 가입을 플러스 해주는 거죠. 얼마를 플러스 해주냐? 둘째일 때는 12개월, 셋째일 때는 30개월, 넷째일 때는 48개월, 다섯째일 때는 50개월,
쭉 여섯째 얼마일까요? 여섯째도 50개월이에요. 즉 맥시멈이 정해져 있다. 맥시멈이 얼마다? 50개월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여기에서 얼마씩 늘어나고 있어요? 18개월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둘 수가 있죠. 두 자녀에서 세 자녀로 갈 때에 크레딧은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서 30개월이 되고 세 자녀에서 네 자녀로 갈 때 30개월에서 18이 늘어서 48개월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것도 기억해 두세요. 두 자녀일 때 12가 중복되고 있죠. 세 자녀 30이 중복되죠. 네 자녀 4, 다섯 자녀 5가 중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개월이냐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하나씩은 적어도 중복되는 숫자가 존재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도 좋죠. 군복무 크레딧은 군대 갔다 오면 얼마를 인정해 주냐면 6개월을 인정해 줍니다. 군복무 크레딧 6개월입니다. 자, 실업 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데 구직급여를 받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을 내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내가 소액이지만 냈어. 작은 비율로 냅니다. 내면 뭘 해주겠다는 연금을 낸 것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직급여는 어떤 사람은 한 번 받고 어떤 사람은 막 5번, 6번 구직급여 받는 사람도 있어요. 계약직 다니시는 분들은 1년 계약직하고 구직급여 받고 1년 계약직하고 구직급여 받고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 크레딧은 생애 몇 개월까지만 12개월까지만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까지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 20회 시험 문제에서는 뭘 얘기했어요? 가장 최근에 너 연도는 외웠어?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출산은 2008년부터예요. 군 복무도 2008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나 실업은 2016년부터 시행이 돼요.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것은 실업 크레딧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이 연도까지는 암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강의할 때 설명을 하지만 그렇게 목놓아, 그죠? 피를 토하면서 설명하지 않았던 영역인데 이번에 가장 최근에 시행된 것은 이렇게 나왔으니 아마 학생들은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정답을 놓쳤을 확률이 조금 있다. 그래서 정답 27%의 낮은 정답률인데요. 여기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부터고요. 실업 크레딧 2016년부터 시행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 17회, 16회, 15회, 13회, 12회, 10회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공부해 주시고요. 자, 4번입니다. 진료비 지불 방식 중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 수가제에 관한 설명. 네, 가끔 나오는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 수가제가 있습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어떤 거예요? 의료 서비스, 얼마나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느냐에 따라서 의료 서비스에 따라서 수가가 결정돼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어때요? 의료 행위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행위별 수가에서는 과잉 진료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포괄 수가제는 질병군에 따라서 어떠한 질병군에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수가가 정해져요. 그러니 진찰 한 번 한 것도 그 돈, 수술한 것도 그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는 의외로 진료를 더 많이 할 필요가 없겠죠. 질병군에 따라서 이미 수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포괄 수가제는 과소 진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럼 교수님,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에 플러스 부분적으로 포괄 수가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포괄 수가제를 도입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볼까요?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를 유도할 수 있다. 맞습니다. 행위별 수가제에서 의료진의 진료 행위에 대한 자율성이 확보된다. 행위별 수가제에서 의사 선생님이 뭘 하든 상관은 없어요. 예. 디귿, 포괄 수가제는 주로 발생 빈도가 높은 질병군에 적용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7개의 질병군에 대해서
질병군에 대해서 포괄 수가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발생 빈도가 높은 질병군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포괄수가제를 적용함으로써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감소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똑같은 감기라도 엄청난 돈을 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제왕절개 하면 딱 얼마가 정해져 있어요. 백내장 수술하면 딱 얼마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잉 진료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본인 부담금도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5번 모두 맞는 설명이다. 그래서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 수가제의 기본 개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행위별 수가제에 부분적으로 포괄 수가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률 72%. 국민건강보험제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9회, 18회, 16회, 15회, 13회 등 꾸준하게 나오고 있으니 건강보험도 잘 챙겨서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장기요양, 우리나라의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이에요. 사회보험.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뭐를 보지 않아요? 재산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65세 미만일 때는 플러스 뭐가 노인성 질환이 있어야 돼요. 노인성 질환이 있을 때 이렇게 대상자 유무가 결정이 됩니다. 자, 첫 번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가사 서비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부양자 예를 들어서 딸이라든지 아들이라든지 며느리라든지 이러한 부양자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들을 주기 때문에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맞습니다. 맞는 거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기금과 국민건강보험기금은 통합하여 관리한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뭐예요? 연기금이라 그러죠.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금으로 운영이 되어져요. 산재라든지 고용, 국민연금은 기금으로 운영이 되어져요. 그러나 장기요양과 국민건강보험은요, 기금으로 자체가 운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금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리고 노인 장기요양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은 통합하여 관리한다 그랬는데 아니요, 독립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통합해서 같이 섞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통합적으로 하는 것은 통합적으로 징수하는 거예요. 같이 걷어요. 같이 걷기는 하지만 운영은 독립적으로 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각각 따로 운영된다라는 거예요. 각각 독립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뭐예요? 각각 독립적으로 관리한다. 그리고 보험료는 바로 밑에 있네요.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는 통합하여 징수는 통합으로 하되 관리는 독립적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정답이고요. 65세 이상의 노인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적용 대상이다. 왜?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재산을 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뭐 아주 잘 사는 분도 건강상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재가급여를 시설급여에 우선하여 제공한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뭐를 우선한다? 항상 시설 입소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재가 서비스를 먼저 받도록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더 불편하거나 돌봄자가 없을 때에 그 차선으로 시설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가급여를 시설급여에 우선하여 제공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률 60%의 정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그래도 종종 나옵니다. 18회, 17회, 16회, 15회, 11회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 장기요양보험도 여러분들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용보험이네요.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요, 구직급여, 즉 실업급여와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플러스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으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고용 안정 및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한다 그러면 모성보호 사업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크게 이렇게 나누고 하나를 더 한다면 모성보호까지 이렇게 놓읍시다. 자, 이때에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보험료는요 각각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2분의 1씩 부담을 해요. 그러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은 누가? 사용자만 100% 부담을 합니다. 사용자만 100% 부담한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사업에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를 지원할 수 있다.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직업능력 개발을 하는 사업주를 지원할 수 있다.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많습니다. 예슬이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 그랬는데 이게 특례로 이제 가입이 됩니다. 언제부터? 2020년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직급여도 받을 수가 있고 이러한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를 너 알고 있어? 이걸 물어본 거예요. 2020년부터 예술인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피보험 자격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용보험, 피보험. 고용보험의 피보험 자격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누구도? 예술인도 2020년부터. 그래서 가입 대상이 아니다가 아니라 가입 가능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자, 니은 틀렸으니까 니은 다 지워버릴까요? 그러면 정답은 2번 아니면 3번인데 기억이 맞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기억과 니은만 알아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사실상 여러분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선택하는 문제 있죠.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어렵더라도 하나만 잘 알아도 이렇게 확률을 높여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기억, 니은만 확실하게 알아도 답은 바로 2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나머지 볼까요? 그럼 디귿은 맞을 거예요. 실업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구직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실업급여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어떻게 돼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급여를 주잖아요. 그런데 내가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돼요. A 사업장에 가서도 채용해 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B도 찾아가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 내가 질병이나 부상이나 출산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럼 난 적극적인 구직 활동 하지 못하잖아요. 그 적극적인 구직 활동 못하니까 나는 구직급여를 받는 조건에서 나는 위배되는 거예요. 위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있었잖아. 이런 원인 때문에 못했잖아요. 그러면 뭘로? 상병급여라는 타이틀로 급여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신에 상병급여라는 급여의 이름을 바꿔서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고용보험에서 상병급여 어떤 경우가 있다? 구직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못할 때에 상병급여로 받을 수 있다. 맞는 설명. 상병급여에 대한 위의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아니죠. 근로자 안 난다 그랬죠. 여기는 근로자가 안 내요. 사용자만 내요. 그래서 사업주만 부담한다.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리을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맞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 2번 53%의 정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고용보험 19회, 18회, 15회, 12회 등등 시험에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험은 뭐예요? 이거는 강제가입이죠. 강제가입. 민영보험은 자기가 선택해서 가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같이 내용 봅시다. 사회보험은 현금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민영보험은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사회보험 보세요.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건강보험에는 현금급여도 있지만 현물급여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요양급여. 건강보험에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요양급여는 현물이잖아요. 그리고 건강검진도
건강검진 받는 것도 현물급여잖아요. 이처럼 사회보험은 현금도 있지만 현물급여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민영보험은 어때요? 여러분들 민영보험 하면 어디 가서 어느 병원에 가서 서비스 받으세요 이러나요? 아니죠. 어디 가서 치료를 받으면 치료비에 해당하는 어떠한 뭐 비율을 준다든지 아니면 수술했으면 수술에 대한 보험료를 준다든지 현금으로 통장으로 입금해 주죠. 그래서 민영보험은 현물급여가 아니라 현금급여로 급여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은 현금 플러스 현물급여 같이 제공이 될 수가 있고요. 민영보험은 현금으로 제공되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정답이네요. 사회보험은 대부분 국가 또는 공법이 맞습니다. 사회보험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사회보험의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라고 반드시 기억하라고 그랬죠? 왜 국가? 공단을 통해서 운영되니까. 공단 뭐예요? 공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운영하지만 민영보험은 어때요? 사기업이 운영하고 있죠? 뭐 삼성생명, 교보생명, 뭐 하나생명 뭐 이렇게 그죠? 맞는 설명이고요. 사회보험은 강제 가입되지만 이거 중요합니다. 사회보험은 강제 가입이에요. 강제 가입함으로써 규모의 경쟁이라든지 다양한 역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민영보험은 이미 가입한다. 그죠? 민영보험은 내가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여유가 있으면 가입하고 이런 거죠. 맞습니다. 사회보험은 국가가 주로 독점하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국가가 독점하고 있죠. 민영보험은 사기업들이 경쟁한다. 맞습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적절성을 강조하지만 민영보험은 개별 형평성 뭐라 그랬어요? 같은 조건이면 같게 다른 조건이면 다르게라 그랬죠.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은 많이 적게 낸 사람은 적게 이러한 것들이 형평성에 기반한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89% 높은 정답률 잘 마킹해 주셨네요. 사회보장의 특징 20회, 19회도 2문제나 18회, 17회는 3문제나 나옵니다. 이렇게 자주 출연되는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료급여. 우리나라의 의료급여는요, 1977년에 생활보호법에서 빠져나오면서 의료급여법이 만들어졌고, 여기에서 이게 2000년에 1999년 9월 7일 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바뀌면서 의료급여의 내용이 바뀌죠. 의료보호에서 의료급여로 바뀌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다양한 내용들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의료급여에는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암기할 건 2종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1종이야. 2종은 딱 하나밖에 없어. 국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자인데 어떤 수급자? 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의 수급자만 2종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1종이다. 국기법에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되어 있는 분 1종, 5.18 1종, 국가유공자 1종, 의사상자 1종, 나머지는 전부 다 1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된다. 맞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도 포함된다. 의료급여 기금은 누가 하냐면 시도지사가 관리합니다. 시도지사. 그래서 맞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일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 의무가 있다. 대부분이 여기에서 또 나는 좀 공부했다 하시는 분들이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의료 부양 의무자 제도 사라졌대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국기법이 2014년에 개정되면서 내용이 좀 바뀌죠. 그래서 통합형에서 뭘로 바뀌죠? 맞춤형으로 바뀝니다. 맞춤형으로 바뀌면서 생이주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나누죠. 생계급여는 뭐예요? 기준 중위 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 45%, 교육 50% 이하이면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
교육급여는 가장 먼저 부양의무자가 사라졌고 그 다음 주거급여가 부양의무자가 사라집니다. 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생계급여는 부분이에요. 부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됩니다. 부분적으로 폐지가 된 거예요.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중증의 장애인과 노인과 그 다음에 한부모 가정을 포함하고 있는 이러한 전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그 가정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9억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살아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분적으로 폐지되었을 뿐 완전 폐지된 건 아니고요. 의료급여는 전혀 부양의무자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는 100%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100%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얘 둘은 없고 얘는 부분적으로 폐지됐고 의료급여는 현존한다. 그래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일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있다. 맞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자는 2종 수급자로 구분된다 그랬는데 1종입니다. 자, 생활보호 대상자 중 수급자 중 보장시설에 갔다라는 것은 뭐예요? 근로무능력자죠. 근로무능력자는 몇 종의 1종이죠. 그래서 1종 수급자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약사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도 뭐에 해당돼요? 네, 맞습니다. 의료기관에 해당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었죠?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다. 여기죠. 옳지 않은 거 4번이네요. 그죠? 2종이 아니라 몇 종? 1종이다.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은 2종이 아니라 1종이다. 그래서 정답 4번 59%. 생각보다는 좀 낮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죠. 공공부조제도 20회, 19회 두 문제네요. 18회는 세 문제나 출제됩니다. 17회도. 이처럼 공공부조, 우리 교재 빈곤과 공공부조에서 시험이 다수 출제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공부 꼼꼼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급여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 이 문제 보면 여러분들 딱 그냥 상병수당. 우리나라는 아직 상병수당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우리나라가 2022년 올해죠. 올해 7월부터 시범사업합니다. 시범사업. 무슨 시범사업 한다고요? 상병수당. 산재가 아니라 건강보험의 상병수당. 이거는 건강보험이에요. 건강보험의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올해 7월부터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기억하시고요.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급여가 아닌 것은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양급여. 산재로 인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을 요양급여라 그러고 또 그 산재로 인해서 돌아가셨을 때 그 유족에게 어떤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족급여가 있고요. 장례비, 여기도 장례급여가 아니라 장례비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요. 직업재활급여 여기가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는 뭐가 있어요? 상병보상연금이 있습니다. 상병보상연금은 있습니다. 상병보상연금은 어떤 것이냐면 요양급여를 받으면 요양급여가 뭐예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요. 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직장생활 해야 안 해요? 못하죠. 직장생활 못하니까 월급을 받지 못하죠. 월급을 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휴업급여죠.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 받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휴업급여는요 2년까지만 줍니다. 2년이 지나면 휴업급여는 이제 사라집니다. 그런데 내가 완치되지 않았는데 2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휴업급여는 2년까지밖에 못 받아. 완치되지 않아도.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받냐면 연금의 형태로 받는 거예요. 그동안은 2년 동안은 급여의 같은 돈인데 급여라는 타이틀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2년이 지나면 이게 급여의 성격은 아니다
라고 해서 상병보상연금으로 휴업급여가 2년이 지나면 상병보상연금으로 받게 되는데 산재보험에서는 상병수당이 아니라 상병보상연금 급여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세요. 아직 우리나라는 상병수당을 정식적으로 도입하지는 않았고 7월부터 시범 사업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2번 30%의 낮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요양, 방금 설명했던 휴업, 그 다음에 장애급여,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실제 간병을, 실제라는 게 키워드예요. 실제 간병을 받았을 때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이 있다 그랬죠. 이거는 휴업급여가 2년 이상 되면 상병보상연금으로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재 18회, 17회, 16회, 15회, 13회, 11회, 10회 이렇게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국기법입니다.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국기법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다 그랬죠? 2015년 이전에는 최저생계비를 중심으로 한 절대적 빈곤으로 우리나라는 뭐예요? 기준선을 정한 거예요. 빈곤선을 정한 거예요. 근데 2015년 이후부터는 뭐예요? 기준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뭐예요? 상대적 빈곤이라 그래요. 상대적 빈곤으로 빈곤선을 계측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생애주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는 30%, 의료기부는 40, 주거는 45, 교육은 50% 이렇게 기준선이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죠.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아니요. 의료급여는 얼마?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걸 받을 수 있는 우리는 지금 40으로 정해져 있는데 법에는 100분의 40 이상으로 선정해야 된다는 게 의료급여를 만약에 100분의 10으로 해버리면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10에 해당하는 사람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적어도 40 이상에서 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교육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교육급여는 몇이에요? 50이죠. 그래서 얘는 40, 얘는 50 바뀌었고요. 자, 수급권자란 뭐예요?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여기다 받는 사람은 뭐예요? 실제로 받는 사람은 수급권자가 아니라 수급자. 반드시 여러분들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수급권자는 권리가 있는 사람, 수급자는 받는 사람.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자, 급여를 받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수급권자가 아니라 수급자.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이거 다 틀렸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장기관, 여러분들 보장기관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 보장기관이라면 국가와 지자체, 그냥 이렇게 암기하세요. 보장기관은 국가 플러스 지자체. 이렇게 암기하면 좋은 게 뭐냐면 보험자, 이것도 나중에 얘기할게요. 어쨌든 보장기관은 누구다? 국가와 지자체다. 보장기관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이다. 사회복지기관은 보장시설이에요. 얘는 지금 여기는 보장시설이고 보장기관이라면 국가와 지자체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수급권자의 동의를 받아 수급권자에 대하여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맞죠? 직권 신청 되잖아요. 근데 뭐 전제가 있어요.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옳은 것은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정답률 높을 것 같은데요. 예상보다는 조금 낮았던 것 같아요. 71%. 앞부분에서 많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만약에 5번 지문이 1번에 있었으면 거의 다 정답을 찾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공공부조제도 많이 나온다 그랬죠? 18회는 세 문제 나왔었던 것 아까 우리가 봤었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에스핑 앤더슨의 세 가지 복지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에스핑 앤더슨은요,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복지국가를 유형화했어요. 그게 뭐냐면 탈상품과 계층화예요. 탈상품화는 뭐냐면
나의 노동을 시장에 내어 팔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탈상품화가 높은 거는 복지가 높은 거예요. 복지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계층화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이러한 살아가면서 수직적인 계층이 많이 존재하는 거예요. 평등하지 않고 계층이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복지가 높으면 계층이 많이 존재해요? 많이 존재하지 않아요? 평등하기 때문에 많이 존재하지 않죠? 탈상품화가 높으면 계층화는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복지가 높으면 계층화는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탈상품화, 계층화를 가지고 복지국가를 어떻게 나누느냐? 세 가지로 나누죠. 자유주의, 그 다음에 보수주의. 보수주의는 조합주의라고도 합니다. 조합주의, 복지국가. 그리고 삼인주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유하면 어느 나라 생각하라 그랬어요? 자유하면 미국 생각하라 그랬어요. 미국과 같은 나라가 자유주의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지가 잘 안 돼 있고 최소한의 공공부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보수주의 하면 조합주의 생각하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조합하면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던 나라가 있어요. 어디예요? 독일. 독일 하면 조합주의 생각하고요. 독일 하면 또 뭐? 사회보험 생각하라 그랬죠. 자, 삼인주의는 북유럽 국가들을 얘기를 합니다. 복지국가. 그런 나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수주의 복지체제 국가는 보수주의, 여기죠. 조합주의, 독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네, 여기는 독일 하면 가족을 중시하고요. 또 누구를 중시해요? 가족 중에 남성을 중시합니다. 사회보험이 남성 위주의 정책이다라고 설명했죠. 그래서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주의 복지체계 국가에서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높다. 자유주의. 자유주의면 여기죠. 뭐예요? 가장 복지 수준이 낮은 곳이라 그랬죠. 복지 수준이 낮으면 탈상품화는 어때요? 낮은 거예요. 여기는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낮고 계층화는, 미국 봐요. 계층화는 엄청 많잖아요. 엄청 다양한 계층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자유주의 복지체계는 탈상품화 정도는 가장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 수준이 제일 낮은 거예요. 자유주의는 미국과 같이 복지 수준이 낮기 때문에 탈상품화가 낮고 반면에 계층화는 엄청 심하다.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복지체제 국가에서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높다? 잘못됐죠.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은 삼인주의입니다. 삼인주의.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2번이네요. 사회민주주의 복지체제 국가는 보편주의를 강조한다. 가장 삼인주의, 북유럽 복지국가니까 이거는 보편주의를 강조하는 건 맞죠? 여기는 자유주의는 아까 공공부조와 같은 가장 선별주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편주의를 강조한다. 맞습니다. 보수주의 복지체계. 보수주의는 조합주의를 얘기해요. 왜 조합주의가 보수주의냐 하면 여기에서는 조합주의는 사회보험 중심이거든요.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하면 여러분들 건강 국민연금 생각할게요. 국민연금은 많이 냈던 사람이 결국 나중에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 사회보험 중심의 조합주의 국가는 결국 계층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젊어서 잘 살았던 사람은 나중에 연금도 많이 받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도 잘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게, 계층이 바뀌지가 않는, 계층이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주의는 보수주의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수주의 복지체계 국가의 예로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있다. 보수주의, 조합주의, 독일 생각하시고요. 자유주의 복지체계 국가의 사회보장급여는 자녀적 특징. 자, 자유주의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선별적이라 그랬죠. 윌렌스키와 루보에 의하면 선별적, 자녀적, 보편적, 제도적 이렇게 됩니다. 자녀적은 선별적이다라는 것이고, 이거와 반대되는 것은 보편적, 제도적입니다. 그래서 얘와 얘 서로 다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유주의, 미국은 선별주의, 즉 자녀적 특성이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2번이다. 그래도 66% 정답을 잘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복지국가의 유형아 에스핑 앤더슨은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어떤 복지국가 유형화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꼼꼼하게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19회, 16회, 15회, 14회, 13회, 12. 과거에는 꾸준하게 출제되었던 그런 이력이 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이유. 자,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 이거를 국가가 사회복지 정책을 국가에서 해야 되는 이유들이죠. 그건 뭐예요? 일단 공공재의 경우는 민간에 내맡기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였어요? 외부 효과. 외부 효과에는 뭐가 있어요?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고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어요. 내가 마당에 나무를 심으면 그 공기가 나 혼자 맞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맞는다라는 것. 긍정적인 외부 효과. 부정적인 외부 효과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매연이 가득한 차가 그 매연이 나 혼자만 맞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같이 마신다. 부정적인 외부 효과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보면 정보의 비대칭. 정보의 비대칭으로 뭐가 발생하죠? 네. 역의 선택과 뭐죠? 여러분들 뭐죠?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 이런 게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중심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사회복지 재현화 서비스. 이거는 사회복지 정책을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문제를 바꿀 수가 있죠. 사회복지 공공재적 성격은요,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시험에 뭐가 나왔었냐면 공공재적 성격의 개념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거는 비경합성,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 것을 공공재라 그래요. 한 사람이 쓰든 10사람이 쓰든 경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하도록 배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물건을 뭐라 그래요? 공공재라 그래요. 가로등. 길거리에 가로등 봐요. 경합. 내가 혼자 쓰든 옆에 10사람이 같이 쓰든 내가 받는 양의 차이가 있나요? 경합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가로등은 나 쪽으로만 이렇게 비치게 다른 사람은 비치지 않게 배제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공공재라 그러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 가로등 여러분들이 설치하겠어요?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국가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전염병에 대한 치료의 긍정적인 외부 효과. 긍정적인 외부 효과, 부정적인 외부 효과 전부 다 뭐예요? 국가가 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맞습니다. 질병의 위험에 대한 보험 방식의 역의 선택. 보험 방식의 역의 선택. 역의 선택이라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서 나와 보험사 중에 나 자신을 잘 아는 것은 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위험 상황에 많이 직면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보험에 가입할 것이다라는 거죠. 거꾸로. 그죠? 이것을 역의 선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의 선택도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역의 선택을 그대로 놔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민간 보험은 다 망해요. 왜냐하면 보험 받을 사람들만 가입하기 때문에. 자, 경제 성장의 낙수 효과가 발생한다. 자, 낙수 효과가 뭐냐라는 거죠. 낙수 효과는 어떠한 국가, 요거는 복지국가를 얘기한다 그러면 낙수 효과는 어떤 거냐? 말 그대로 낙수 효과예요. 자, 낙수 효과는 이런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해야 되나? 여기에 물잔이 있어요.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어요. 여기가 고소득층이죠. 고소득층에게 엄청 때려 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넘치죠. 그러면서 여기 어때요? 차죠. 또 넘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좀 차겠죠. 이거예요. 고소득층을 이렇게 고소득층을 키워주면 그 경제 효과가 낙수 떨어지면서 누구에게까지 간다? 저소득층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경제 성장의 낙수 효과예요. 자, 이런 것은 뭐예요? 고소득층에게 엄청난 지원을 해준다? 이거는 복지국가의 사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 지금으로 치면 신자유주의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낙수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성장의 낙수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것은
복지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지금 여기에서 사회복지 정책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하고는 정반대되는 설명이다. 경제 성장의 낙수 효과는 오히려 신자유주의에서 고소득층을 채워주면 고소득층이 잘 살게 되면 더 풍요로워지면 그 효과가 누구에게까지 저소득층까지 확대된다라는 것이 낙수 효과예요. 그래서 해야 되는 이유가 아닌 것은 4번입니다. 4번은 복지국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 정보의 비대칭 여기 있죠. 자, 의료 서비스는 정보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환자인 내가 많이 알고 있어요? 의사가 더 많이 알고 있죠. 이거를 민간에 내어 맡기면 의사 선생님이 주사 한 방 놓고 이건 100만 원이야 라고 할 수밖에 없어. 그럼 나는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맞아야 되는 거죠. 살기 위해서. 이거 안 맞으면 나 죽나? 살기 위해서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국가에서 어떻게 컨트롤하는 거죠. 너 그렇게 속이면 안 돼. 우리가 중간에서 통제할 거여서 의료비를 통제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국가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어려웠던 것 같은데 와우. 낙수 효과라는 것이 우리가 공부할 때 얘기가 됐나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66%의 정답을 찾았다는 것은 적어도 나머지 1, 2, 3, 5번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했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 4번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정말로 내가 경제에 관심이 있어서 낙수효과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관심이 있었던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사회복지에 국가의 개입이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19회, 18회, 17회 최근에 꾸준하게 시험에 출제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번 문제 같이 풀어보죠. 우리나라 사회복지 제도의 급여 자격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 제도의 급여예요.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틀에서 급여가 있죠. 자, 급여. 국민연금은 소득 수준 하위 70%를 기준으로 급여 자격이 부여되므로 자산조사 방식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에요. 그죠? 사회보험은 자산조사를 하지 않죠. 자산조사를 하는 건 뭐예요? 공공부조잖아요.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급여 자격이 부여되는 것. 이거는 딱 보면 국민연금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얘는 기초연금이거나 기초연금 하면 똑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애인연금이에요. 기초연금은 노인 중에 소득 하위 70%이고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 중에 소득 하위 70%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는 노인과 장애인이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게 노인이라 그러면 기초연금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장애인이라 그러면 장애인연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하고는 무관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요양등급을 판정하여 급여를 제공하므로 이렇게 등급을 매기는 것을 우리가 할당의 원리에서 뭐였죠? 진단적 구분에 해당됩니다. 진단적 구분은 뭐였죠? 전문가에 의해서, 그죠? 전문가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등급, 장애인 등급, 요양장기요양 등급, 이러한 등급은 진단적 구분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고요. 자, 아동수당은 전체 아동이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선별주의 제도이다 그랬는데 아동수당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아동수당은 우리나라의 대표 유일하게 있는 사회수당입니다. 사회수당 가장 보편적인 제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아동수당은 2018년에 만들어질 때는 상위 10%는 배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19년부터 모든 아동으로 바뀌었어요. 모든 아동으로. 그리고 올해부터는 만 8세 미만 아동까지 연령까지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것 참고로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선별주의 제도이다? 아닙니다. 가장 보편주의다라고 보시면 돼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하였으므로 보편주의 제도다? 아니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편주의냐 선별주의냐는 부양의무자 기준보다는 뭐 때문이에요? 자산조사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산조사는 지금도 해야 안 해요?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주의가 아니라 여전히 선별주의
주의 제도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장애인연금은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한다? 아니죠. 장애인연금 아까 뭐예요? 소득 하위 70% 준다 그랬죠. 어떤 장애인 중에? 중증 장애인 중에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므로 이거는 선별주의가 됩니다. 공공부조이기 때문에 선별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와우, 80%. 이렇게 정답률이 높으면 저도 기분이 좋은 거죠.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 19회, 18회, 17회, 16회, 14회 꾸준히 나오고 있으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역사 봅시다. 길버트법은 작업장 노동의 비인도적인 문제에 대응하여 원해 구제. 맞습니다. 길버트법. 우리가 1601년에 엘리자베스의 구빈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정주법이 만들어집니다. 60년 후에 정주법, 그 다음에 작업장법,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길버트법, 그 다음에 스핀 햄랜드법, 그 다음에 공장법이 만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구빈세가 더 많이 거치니까 1834년에 신구빈법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이때의 길버트법은 뭐다? 원해구제를, 여기서부터 원외구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원해구제.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신빈민법은 특권적 지주계급을 위한 법으로 구빈 업무를 전국적으로 통일하였다라고 했는데 신구빈법, 이게 되게 헷갈린 문제이긴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신구빈법의 세 가지 원칙이 뭐였죠? 원내 구호 원칙. 이거를 다른 말로 작업장 중심 원칙이다라고도 얘기를 해도 같은 말이에요. 원내라는 것이 작업장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전국 균일처우. 여기 보니까 전국적으로 통일하였다. 그래서 전국 균일처우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열등처우. 그런데 문제는 이 앞에 부분이 지주계급을 위한 법이다라고 했는데 지주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때 당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농사를 짓는 사람을 위한 것은 여기에 보면 정주법이에요. 정주법이 이랬죠. 정주법은 거주지 제한법이라는 거예요. 거주지 제한법. 여기에 가난한 교구, 여기는 부유한 교구였어요. 사람들이 가난한 교구에서 부유한 교구, 도시 교구로 이렇게 이동을 해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빈자들이 늘어나고 여기는 빈자들이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 부유한 교구는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왜? 구빈세를 더 많이 내야 될 것 같거든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될 것 같아. 그럼 여기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불만. 자, 그럼 여기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기는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여기는 노동력이 사라져요. 노동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여기도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둘 다 불만이 생겨. 그래서 뭘 만들었어? 이동을 금지한다. 정주법. 거주지 제한법. 누구? 노동력이 상실되면 지주들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주계급을 위한 법은 정주법을 얘기해요. 이거는 정주법. 그리고 요거는 신빈민법이 맞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틀렸어요. 옳은 것. 그래서 얘는 부분적으로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연방정부의 책임을 축소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을 확대했다. 여러분들 미국 어때요? 미국의 사회보장 이거 언제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죠? 세계대공황 1929년에 세계대공황이 발생하고 1933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경제학자 케인즈하고 손을 잡아서 뭐예요? 복지국가는 아니지만 큰 정부를 주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큰 정부라는 것은 국가의 권한이 커지는 것을 얘기해요.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가에 해당되는 것은 연방정부잖아요. 그래서 연방정부의 권한이 확대되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사회보장법은 연방정부의 책임을 축소하고가 아니라 강화시키고 독점 자본을 허용했거든요. 국가의 독점을 허용했죠. 그래서 강화 또는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방정부는 그 역할에 어떻게 한 거예요?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축소 잘못됐습니다. 강화. 연방정부는 강화 또는 확대되었다라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됐고요. 비스마르크는 독일 제국의 사회통합을 위해 사회보험을 도입했다. 독일 제국의 사회통합. 좋게 얘기하면 사회통합이고 약간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코퍼라티즘이라 그래요. 코퍼라티즘. 코퍼라티즘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전체를 통합하는 거. 그럼 사회통합이라고 할 수 있긴 한데 비스마르크는 뭐예요? 영토를 통합했는데 뭐예요? 국가 내부를 통합하지 못했죠. 그래서 노동자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코퍼라티즘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맞는 설명이라서 정답은 기역과 리을 3번이 되겠습니다. 다소 어려웠던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8% 높은 정답률 잘 푸셨던 것 같습니다. 영국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 상당히 중요하죠. 19회, 18회, 16회, 15회, 12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5번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를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의 영역으로 구분한 것이다. 내용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은 그랬는데 이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답을 찾기에는 좀 어렵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이 문제의 내용 자체만큼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를 할당은 뭐예요? 누구에게 줄 것이냐? 급여, 무엇을 줄 것이냐? 전달체계, 어떻게 줄 것이냐? 재정, 그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건강보험을 이걸 다 하는 거예요. 이거 건강보험이라는 정책을 어떻게 한 거예요? 분석한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자, 할당. 누구에게 줄 것이에요? 건강보험 누구한테 줄 거예요? 기여했느냐? 보험료를 납입했느냐? 기여 여부에 따라서 대상자가 결정되는 거죠. 맞습니다. 급여. 무엇을 줄 것이냐? 건강보험은 현금, 현물급여가 있죠. 현금은 어떤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보조기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장애인 보조기기 같은 경우는 현금 급여에 해당되는 거죠. 현물 급여는 어떤 게 있어요? 건강검진, 요양급여. 이런 것들이 현물이죠. 맞아요. 급여에는 현금과 현물 급여가 있다. 맞습니다. 자, 전달체계는 어떻게? 민간 전달체계와 공공 전달체계가 있다. 그죠? 건강보험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공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이건 공공 전달체계예요. 그리고 어때요? 각종 요양기관. 그죠? 요양기관을 통해서 하니 요양기관은 뭐예요? 민간 전달체계잖아요. 그죠? 그러니 전달체계는 민간 전달체계, 공공 전달체계가 같이 있다. 이것도 맞는 거예요. 자, 재정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 국가에서 일부 보조하죠. 그 다음에 실제로 병원에 갔을 때 또 우리가 본인 부담금을 내죠. 이용료를 내죠. 그러니 얘도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정답은 일단 전부 다 맞았어요. 정답은 5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건강보험료를 정책을 잘 분석하고 있느냐?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정의 내용을 알면서 건강보험 제도까지 이해하고 있느냐만 그걸 알아야만 풀 수 있는 아주 고난이도의 문제였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정말 이제는 하나, 건강보험은 기여 여부에 따라서 대상자가 선정된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됐었는데 이제는 전부 다 알아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정답은 몇 번? 5번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은 그나마 높은 편이었어요. 왜? 건강보험은 그래도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의 이젠 정책도 이렇게 분석틀 4가지로. 그죠? 할당, 급여, 그 다음에 전달체계, 그 다음에 재정. 이렇게 다 쪼개서 그 내용을 이제는 이해해야만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19회, 18회, 14회, 12회 등 시험에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한 사회보장 제도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사회보장기본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사회보장기본법에는 크게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죠? 공공부조에는 국기법,
의료급여, 긴급복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이거 알아두시면 이 자체라도 한 문제 풀 수 있어요. 사회보험, 산재, 건강, 고용, 산재, 건강, 고용, 연금, 장기요양. 사회서비스는 노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전부 다 사회서비스예요. 자, 봅시다.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것은 고용보험. 고용보험 여기 있죠? 맞아요. 국민연금. 국민연금 여기 있죠? 맞아요. 최저임금? 최저임금 잘 모르겠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 국기법 여기 있죠? 맞습니다. 보육서비스 여기 있죠? 아동. 맞습니다. 그래서 1, 2, 4, 5번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말하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에 해당된다. 근데 이것이 아닌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최저임금제는요, 우리나라가 1986년에 최저임금법이 있어요. 최저임금법이 만들어져요.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최저임금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1986년에 제정된 최저임금법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얘는 사회보장기본법하고는 또 다 별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정답률이 낮아요. 뭐만 알면 공공부조가 얘고 사회보험이 얘고 사회서비스가 얘라는 것만 알아도 아주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정답률이 낮다라는 거죠. 5번 보육서비스, 사회서비스의 개념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사회서비스는 우리가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돼요. 노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모두 다 사회서비스에 해당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다음에 여러분들은 틀리지 않고 정답을 맞출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사회보장의 특징 20회 2문제나 나왔고요. 19회도 2문제, 18회, 17회는 3문제씩 나오는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7번 기업복지입니다. 자, 기업복지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기업복지라는 것은 급여 외에 제공되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얘기를 해요. 근로자에게 급여 외에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 정책들을 기업복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업복지의 가장 큰 특징은 역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역진성, 다른 말로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자, 기업복지라는 것은 급여 외에 제공되는 복리후생 제도인데 왜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냐?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 다니는 사람이면 자동차를 살 때에 30% 할인이 된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동차를,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들이고 자동차를 사야 되는데, 현대자동차 직원은 30% 할인이니까 2,100만 원만 있으면 자동차를 살 수 있어요. 와, 좋겠다. 우린 너무 부럽잖아요. 야, 우리는 3천만 원 있어서 차 사는데 너희들은 좋겠다. 2,100만 원만 있으면 차 사고. 그런데 이래요. 그 중에서 잘 사는 사람은요, 차를 막 바꾸는 거예요. 왜? 30% 저렴하게 사니까. 그리고 나중에 중고로 팔아도 살 때 그 돈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현대 자동차에 다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 수준이, 가구 원수가 많다 보니까 생활에 여력이 없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차 사요? 못 사죠. 2,100만 원도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차를 못 산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복리도, 기업복지도 결국 누구에게? 소득이 많은 사람이 그것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 소득이 적은 사람은 활용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크게 복지로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복지는 역진성,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유리하다가 아니라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세 방식보다 재분배 효과가 크다? 재분배 아니죠.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다라 그러니까 재분배 효과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것이 조세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가 제일 크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조세 방식이요,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큽니다. 노사관계의 안정화 기능을 수행한다. 자, 이렇게 하면 그죠? 노조 측에서 왜 너희들은 뭐 이렇게 해요? 아, 그래, 우리 기업복지 이런 제도 하나 만들어낼게. 그래, 알았어, 이번엔 넘어가 줄게, 이러잖아요.
근로 의욕을 고취시켜서 생산성이 향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복지니까 당연히 근로 의욕을 높일 수가 있겠죠.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기능도 합니다. 맞죠? 기업의 입장에서 임금을 높여주는 것보다 조세 부담의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임금을 높여주면요, 나중에 4대 보험료도 내야죠. 퇴직금도 줘야죠. 그런데 기업 복지는 그냥 이거 지출로 끝이에요. 그러니 어때? 조세 부담이 훨씬 더 안정적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 복지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입니다. 75% 높은 정답률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의 재원 19%, 19회, 18회는 3문제나 나왔어요. 그리고 16회도 2문제나 출제되어지고 있는 영역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서 민간 영리기관이 사회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례인데, 이거는 뭐냐면 민간 영리기관이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지역자활센터가 영리기관인가요? 그렇지 않죠. 사회복지시설이잖아요. 영리기관 아니에요. 영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는. 사회적 기업은 영리가 맞는데 누가 창업하면, 내가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면 그거는 영리가 맞아요. 그러나 누가? 지역자활센터가 했기 때문에, 지역자활센터가 영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뭐예요? 민간 영리기관이 사회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례가 아닌 거죠. 얘가 지역자활센터가 영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영리기관이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민간 위탁을 하긴 하지만 누구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영리기관이 아니죠. 광역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17개 시도가 사회 서비스를 설치하고 있죠. 사회 서비스가 법을 통과해서 17개 시도에서 전부 다 사회 서비스원을 개원하고 있죠. 마찬가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영리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사회복지법인은 또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니까 영리기관이 아니죠. 얘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뭐예요? 민간이라고 할 수 없죠. 개인사업자는 영리죠.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것. 그래서 개인사업자, 영리기관이에요. 운영하는 사례다라고 보시면 정답은 5번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약간 애매합니다.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시설이었다 그러면 이거는 완벽하게 정답이 될 수 있는데, 노인요양시설 하니까 좀 애매해. 이 노인요양시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노인요양시설이 사회복지시설로 본다 그러면 좀 애매하죠. 장기요양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애매하긴 하나, 민간 영리기관으로 확실한 것은 개인사업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전달체계 19회, 18회, 16회, 13, 12, 11,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9번 정책 결정 이론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정책 결정 이론 모형도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어지는 그러한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봐주시고요. 자, 합리 모형은 어떤 거죠? 합리 모형은 인간은 가장 이성적이고 논리적, 합리적인 존재다. 합리 모형 말 그대로 인간은 가장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의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정책 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 맞네요. 그죠? 아주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점중 모형은 뭐죠? 점중 모형 하면 기존, 과거 이런 단어가 반드시 들어간다 그랬어요. 점중 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를 보는 순간, 이거는 쓰레기통 모형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점중 모형과 조직화된 무정부는 서로 엇갈린 잘못된 설명이다.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속에서 점진적으로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을 정책 결정 과정으로 설명한다. 이거는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쓰레기통 모형은 문제의 흐름. 쓰레기통, 킹돈의 쓰레기통 모형에 보면 문제의 흐름, 대안의 흐름, 그리고 정치의 흐름, 요 세 가지가 쓰레기통 안에서 우연찮게 결합해서 정책이 결정된다라는 것은 쓰레기통 모형 맞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 모형은 이렇게 요거 위에까지 합치면 되겠죠?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문제의 흐름, 정책 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이 우연히 결합돼서 정책이 결정된다. 이거 쓰레기통 모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위아래가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혼합 모형은 뭐죠? 큰 관점에서는 합리 모형, 그리고 세부적인 관점에서는
점중 모형이 플러스가 된 거죠. 합리 모형과 최적 모형 아니죠. 점중 모형.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점중이라는 것은 기존의 것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래서 합리적인 틀 안에서 점중 모형을 혼합한 것을 혼합 모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티귿이 됩니다. 기역과 티귿 정답 1번이 옳은 것이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정답 40% 조금 낮았어요. 그래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하면 쓰레기통 모형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혼합 모형 하면 합리와 점중이 플러스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 결정이론 17회 16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형은 다른 행정론이나 다른 과목에서도 꾸준하게 중복해서 출제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빈곤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빈곤, 자, 상대적 빈곤. 우리나라는 2015년 이전에는 절대적 빈곤에서 2015년 이후에 상대적 빈곤으로 갑니다. 상대적 빈곤에는요, 평균 소득을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중위소득을 중심으로도 합니다. 어느 것을 써도 되는 거예요. 상대적 빈곤은 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정한다. 평균 소득으로 하는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처럼 중위소득을 하는 기준으로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맞는 설명이에요. 옳지 않은 것이네요. 절대적 빈곤은 최소한의 생필품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정한다. 절대적 빈곤은 뭐예요? 전물량 방식. 바스켓 방식과 반물량 방식이 있죠. 전물량은 최소한의 생필품, 모든 생필품을 하고, 반물량은 그 중에서 뭐예요? 식료품비만 계산하는 거죠. 식료품비를 계산해서 곱하기 엔겔지수의 역을 곱해서 반물량 방식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 빈곤은 생필품을 구입하는 것 맞습니다. 자, 반물량 방식은 뭐예요? 식료품비를 구해서 엔겔지수의 역을 곱한다 그랬죠? 모든 항목의 생계비를 계산하지 않고, 이거는 전물량 방식이에요. 근데 반물량이니까 이렇지 않고 엔겔게스를 활용하여 생계비를 추정한다. 맞죠? 식료품비에다가 엔겔지수를 활용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이것도 맞고요. 중위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책정할 경우 사회구성원 99명을 소득액 순으로 나열하여 이 중 50번째 사람이 소득 50%를 빈곤선으로 한다. 아, 이거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중위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중위소득의 개념 알고 있냐 이거죠. 자, 중위소득은 이거예요. 1번부터 몇 번까지? 99명까지 있어요. 99명까지. 소득을 쭉 나열했더니 이렇게 보통 갑니다. 1번의 소득은 요만큼, 2번도 요 정도밖에, 소득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70번째 소득까지는 여기밖에 안 돼. 그런데 나머지 30이 더 넓어, 여기가. 30%가 차지하는 소득이 전체 70%에 차지하는 소득보다 더 높다라는 거예요. 이 그래프는. 결국 그러면 여기에서 가운데 번이 뭐예요? 1부터 99명 사이 가운데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50번째가 딱 가운데가 되는 거죠. 50번째 소득. 이 소득이 뭐예요? 이 소득이 중위소득이 되는 거예요. 50번째의 소득이 중위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위소득의 50%가 빈곤선이에요. 이게 아니라 이 중위소득의 50%, 50번째 사람의 다시 50%가 빈곤선이다. 맞는 설명이죠. 맞는 설명. 오케이, 잘했어요. 자, 상대적 박탈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의 기준을 생물학적 요인에만 초점을 뒀다. 자,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의 기준을 생물학적 요인에만 초점을 둔 것은 절대적 빈곤이에요. 절대적 빈곤 이거죠. 생필품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절대적 빈곤이 생물학적 요인에만 초점을 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탈감 지수. 박탈감 지수를 활용한 것은 상대적 빈곤이에요. 상대적 빈곤. 여기에 뭐예요? 요거는 상대적 빈곤에 대한 설명이고, 지금 생물학적 요인은 절대적 빈곤이기 때문에 얘랑은 같은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75%. 와우, 높은 정답률 잘 찾으셨던 것 같습니다. 타운센트가요, 절대적 빈곤 개념을 비판하고, 이게 절대적 빈곤이 아니야. 타운센트는 절대적 빈곤이 아닌 거야. 뭘 했냐 하면 상대적 박탈이라는
박탈감 지수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박탈이라는 개념을 통해서만 객관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타운센트가 얘기한 상대적 박탈은 뭐예요? 상대적 빈곤에 관한 설명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빈곤과 소득 불평등 20회, 19회, 18회는 세 문제, 그죠? 17회, 16회 꾸준하게 출제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과 빈곤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자, 로렌츠 곡선의 가로축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위에서 상위 수준으로 모든 인구의 누적 분포를 표시한다 그랬는데 로렌츠 곡선 여기는 누적 인구, 여기는 누적 명목 소득이에요. 소득. 그래서 로렌츠 곡선은 보통 이렇게 되죠. 이걸 로렌츠 곡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쪽은 누적 인구. 이 45도의 각을 이룰 때 가장 뭐예요? 평등한, 소득 불평등이 아니라 평등한 거죠. 자, 100만 원인데 10사람에게 나눠줬어요. 가장 평등한 건 뭐예요? 한 사람이 10만 원씩 갖는 거죠. 자, 한 사람 10만 원. 또 한 사람은 누적이니까 두 번째 사람이 되겠죠. 두 번째 20만 원. 그러니 세 번째는 얼마가 되겠어요? 30만 원. 가장 평등한 그래프를 그렸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45도 각이 된다라는 거죠. 이때 근데 이건 그걸 물어본 게 아니죠. 로렌츠 곡선의 가로축은 이게 세로니까 가로축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에서 상위 순으로 모든 인구의 누적 분포 맞죠? 예, 가로축은 인구의 누적이고 세로축은 명목 소득의 누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설명이에요. 진위 계수는 불평등도가 증가할수록 수치가 커져 가장 불평등한 상태는 1이다 그랬는데 계산하는 거 해야 되겠네요. 자, 가장 평등한 거는 이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양,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모양이 생기는데 진위 계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진위 계수는 여기 이 삼각형 있죠. 이 전체 삼각형 중에 여기 이 로렌츠 곡선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2. 자, 그런데 가장 평등할 때는 요게 이 면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아까 45도랑 같다 그랬으니까. 가장 평등할 때는 이렇게 됩니다. 얘랑 위에가 면적이 제로야. 0하면 뭐예요? 분자가 제로니까 제로가 돼요. 이게 뭐예요? 가장 평등할 때. 가장 불평등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면적이 계속 이렇게 가서 결국 뭐예요? 9번째 사람까지는 소득이 없다가 10사람이 모든 소득을 가져가는 로렌츠 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불평등할 때는 삼각형분의 삼각형이 돼요. 그러니까 같은 분자 분모 약분하니까 얼마가 1이 돼요. 그래서 진위 개수는 1일 때 진위 개수는 1일 때 가장 불평등하고 0일 때 가장 평등합니다. 여기 설명한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영상 보세요. 자, 그러면 진위 개수는 불평등이 증가할수록 가장 불평등할수록 어디에 수치가 커져서 가장 불평등한 상태는 1이다. 1. 가장 불평등 맞습니다. 맞아요. 빈곤율은 빈곤의 크기를 보여주는 게 빈곤율이에요. 모든 빈곤층의 소득을 빈곤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총소득으로 빈곤의 심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심도를 나타내는 것은 빈곤율이 아니라 빈곤 갭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5분위 분배율과 10분위 분배율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암기하세요. 이거는 소득 불평등에 관한 거잖아요. 진위 계수와 5분위와 10분위는 소득 불평등에 관한 건데 5분위와 10분위가 있다는 거 우리 머릿속에 이제 알아요. 공부 한 번만 하면 알아요. 근데 어느 게 평등이고 어느 게 불평등인지 모르잖아. 근데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10분위 분배율은 클수록 평등한 것. 5분위 분배율은 작을수록 평등한 것.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작은 거는 작은 게 좋은 거, 큰 거는 큰 게 좋은 거. 10분위는 큰 거니까 클수록 좋다라는 건 평등한 거. 5분위는 작은 거니까 10보다 5가 작은 거니까 이거는 작을수록 평등한 거. 이렇게 암기하세요. 자, 5분위 분배율에서 수치가 작을수록 평등한 거. 이 자체를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냥 열심히 난 공부할 거야 공부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10분위는 큰 게 평등, 5분위는 작은 게 평등. 이렇게 암기하세요.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그래도 65% 정답을 잘 찾아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빈곤과 소득 불평등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사회복지급여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현금급여는 돈으로 주기 때문에 어때요? 사회적으로 통제가 되나요? 아니죠. 돈을 주면 내가 그걸 갖고 아무거 해도 되잖아요. 그걸 오락해도 되고 뭘 해도 되고 통제가 어렵습니다. 자, 현금급여는 사회적으로 통제가 아니라 현금급여는 오히려 자기결정권을 더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현물은 그걸 갖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나요? 아니죠. 딱 쌀을 주면 그걸 갖고 먹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뭐예요? 사회적으로 통제를 강조합니다. 현물은 사회적 통제. 이렇게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바꾸시면 될 것 같고요. 바우처는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원한다. 아니죠. 바우처 제도의 장점은 뭐냐면 수요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우처는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선택권을 주는 것이 바우처예요. 그래서 얘도 틀렸고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예로 장애인의 의무고용제. 맞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기회에 해당된다. 이거 맞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소비자의 선택권은 현금급여, 바우처, 현물급여 순으로 높아진다. 자, 현물이 소비자 선택권이 잘 높아지나요? 소비자의 선택권이 높아지는 거는 뭐예요? 자기결정권이 제일 높은 현금이죠. 그래서 현금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바우처. 그죠? 아까 여기 보면 수요자의 선택권을 높여준다 그랬죠. 그래서 현물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현금, 바우처, 현물 순서로 높아진다가 아니라 낮아진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낮아진다라고 해야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72% 정답 잘 찾아주셨고요. 사회복지 정책의 급여 19회, 16회, 15회, 14회 등 과거에 좀 더 많이 나왔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네, 발달 이론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이번 시험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교재의 앞쪽에 있던 것이 뒤에 문제 나왔고 또 뒷부분에 있던 것이 앞쪽으로 문제가 나오면서 상당히 순서상으로도 좀 혼란을 줬던 그러한 시험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산업화 이론은 뭐죠? 다른 말로 수렴 이론이다라고도 합니다. 어디에 수렴돼요? 산업화의 정도에 수렴된다라는 거죠. 산업화를 통해서 자원이 생기고 산업화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생긴 자원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게 바로 사회복지 정책이다라는 것이 산업화론 수렴 이론이다라는 거죠. 농경사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하면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그 대책으로 사회복지 정책이 발달했다. 맞습니다. 그죠? 맞는 설명이고요. 근데 한계는 뭐예요? 만약 이렇게 하면 산업화 수준이 같다 그러면 복지 정책 수준이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권력자원론. 권력자원이라는 것은 이익집단 이론 중에서 누가 권력을 잡을 때 노동자 계층이 집권을 할 때에 권력을 잡을 때 이것을 권력자원론이라 그랬죠. 복지국가 발전의 주요 변수들 중 노동조합의 중앙 집중화 정도, 즉 노동자 정당의 영향력이다. 맞습니다. 권력자원은 특히 이익집단 이론 중에서도 노동자가 권력을 잡을 때 권력자원론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수렴 이론은 여기 산업화론이랑 같은 거라 그랬죠. 사회적 양심 이론과 이타주의. 사회적 양심과 이타주의 나오면 이건 뭐예요? 사회 양심론이죠. 사회 양심론. 수렴 이론은 이거예요. 이거. 산업화로 발전된 자원을 가지고 산업화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래서 얘는 잘못됐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네요. 시민권론. 시민권 하면 마샬의 시민권론 뭐예요? 공참사 기억하라 그랬죠? 국민권, 참정권, 사회권. 사회권은 복지권과 같아요. 마샬에 따르면 시민권은 국민권, 참정권, 사회권 순으로 발달했다. 맞습니다. 복지 정책은 사회권이 발달한. 그래서 복지와 복지권은 사회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국가 중심 이론은 뭐예요? 공급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국가 중심 이론입니다. 적극적 행위자로서의 국가를 강조. 그러니까 공급자로서의 국가를 강조한다.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을 국가 관료제의 영향으로 설명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정답률 그래도 좀 낮은 편이었네요. 50%.
자,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 이론 19회, 18회, 16회, 14회, 13회 등등 꾸준하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4번입니다. 소득 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소득 재분배는 1차적으로 시장을 통해서 발생한다. 소득 재분배는 1차적으로 시장을 통해서 발생한다 그랬는데 나 순간 이게 뭘 의미할까 막 고민했어요. 자, 소득 재분배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소득 재분배가 될까요?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으면 돈이 돈을 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더 많이 돈을 벌 확률이 높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1차적 분배는 어디에 1차적 분배는요, 일반적으로 어떤 소득이라든지 자산, 노동의 가치 이러한 것으로 분배되는 것을 1차적 분배라 그래요. 자, 그런데 어떤 소득이나 자산이나 노동의 가치로 분배되면 1차적 분배가 되면 여기에서 뭐가 발생하는 거죠? 여기에 불평등이 발생해요. 그러면 1차적 분배에서 발생한 불평등을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복지 정책을 통해서. 복지 정책을 통해서 다시 분배하는 것을 2차적 분배, 2차적 배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 정책이 2차적 분배에 해당하고 2차적 분배가 뭐예요? 재분배. 처음에 분배된 것을 다시 분배하는 재분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재분배는 1차적으로 시장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은 거의 이렇게 가진 사람이 계속 가지게 되는 보수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2차적 분배, 복지 정책을 통해서 2차적 분배를 가하는 거죠. 그게 소득 재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 재분배는 2차적으로 시장을 통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1차적이 아니라 2차적으로 뭘 통해서? 복지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소득 재분배는 2차적 분배로 복지 정책을 통해서 2차적 분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해야 됩니다. 옳은 것 얘는 틀렸고요. 세대 내 재분배 예선은 세대 내 재분배 예선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는 뭐예요? 세대 간이네. 세대 내가 아니고 세대 간. 그죠? 글만 잘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수직적 재분배는 뭐예요? 잘 사는 사람에게서 못 사는 사람에게로 경제 수준이 높은 사람에서 낮은 사람으로 재분배되는 것을 수직적 재분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공부조를 둘 수 있다. 맞네요. 공공부조는 수직적 재분배 있죠? 맞습니다. 수평적 재분배는 소득을 제외한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 직장을 유지하는 사람이 이직한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거죠. 수평적 재분배는 누진적 재분배의 효과가 가장 크다. 누진적 효과가 큰 것은 이거는 수직적 재분배예요. 수직적. 우리 전기 요금 누진적. 그죠? 그래서 수평적 재분배가 아니라 누진적 재분배의 효과가 가장 큰 것은 이게 수직적으로 바꾸는 게 낫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세대 간 재분배는 적립 방식을 통해서 운영된다 그랬는데 자, 적립 방식과 부가 방식 우리가 연금 방식에는 적립 방식과 부가 방식이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봅시다. 적립 방식은 내가 낸 돈을 나중에 미래에 내가 받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걸 적립 방식이라 그래요. 내가 낸 돈을 내가 나중에 받기 때문에 적립 방식은 뭐예요? 세대 내예요. 세대 내. 반면에 부가 방식은 뭐냐? 부가 방식은 올해가 2022년이면 올해 걷어서 올해 지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올해 경제활동 가능 인구니까 뭐 대충 20세에서 100세까지 낸다 그럽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노년층이 이만큼이야. 그러면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0세부터라고 합시다.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돈을 내서 결국은 이분들이 다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올해 걷어서 올해 쓸 때 나이 드신 분들은 안 내니까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주로 내니까 뭐예요? 이분들이 내서 같이 나눠 쓰는 거죠.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세대 간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죠. 세대 간 재분배. 그래서 부가 방식은 세대 간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적립 방식은 세대 내 재분배가 이루어진다. 반드시 기억해 두셔요. 자, 세대 간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건 뭐죠? 세대 간 재분배 부가 방식입니다. 적립 방식 아니고 부가 방식을 통해서 운영된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죠? 3번 되겠죠. 그래서 정답 3번 73%가 정답을 찾아주셨습니다. 사회보장의 특징 여러분들 한번 20회 두 문제나 나왔고요. 19회도 두 문제, 18회 계속 17회는 세 문제씩 나오는 중요한 영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마지막입니다. 25번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사회투자 전략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사회투자 전략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복지가 그냥 복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투자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예요? 그죠? 사회투자, 이거는 뭐예요? 사회투자 전략은 제3의 물결. 제3의 물결에서, 제3의 물결은 뭐예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없었어요. 방법에 대한 것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구체화한 게 뭐냐면 사회투자 전략이죠. 이건 뭐예요? 제1의 물결, 뭐죠? 복지. 제2의 물결 뭐예요? 신자유주의, 자유. 그런데 각각 장단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지를 하면 뭐예요? 재정 적자가 문제였고 신자유주의를 따르면 소득 불평등이 문제였어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그것들의 장점만 가지고 온다라는 것이 제3의 물결이었는데 이 제3의 물결은 특별한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큰 변화를 갖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나온 게 사회투자 전략인 거죠. 사회투자 전략은 이 제1의 물결, 얘가 결국은 제2의 물결, 투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어떨 때 아이들에게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 이거는 복지야. 그런데 아이들에게 교육한 거는 결국 미래 사회에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회투자 전략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는 결과의 평등을 목적으로 한다. 인적 자원의 투자는 결과의 평등.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은요, 결과의 평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뭐예요? 드림스타트, 헤드스타트와 마찬가지로 기회만큼은 주겠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 평등인 것이고요. 사회적 약자 집단에 대한 현금 이전을 중시한다. 그런데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육. 그래서 틀렸고요. 현재 아동 세대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중시한다. 맞습니다.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결국은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결국 미래사회의 투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분리한 전략이 아니라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하나로 묶었다라는 게 사회투자 전략의 가장 핵심인 거예요. 분리가 아니라 통합한 것이요. 통합한 것. 그래서 틀렸고요.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지원을 강조한다라고 했는데 얘도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그래서 사회투자 전략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 3번 48%가 정답을 잘 찾아주셨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이데올로기 20회, 19회, 17회 등등 출제되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공부해 주시고요. 어때요? 사회복지 정책 제20회 기출문제 풀었더니 정책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한 것 같아요. 저도 상당히 숨이 차는데 여러분들 기출문제는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공부한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출문제를 푸시면서 이게 왜 답이 되었는지 설명도 보시고 또 제 설명이 좀 미흡했다 그러면 교재에 나와 있는 해설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개념으로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엄청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하면서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